안녕하세요. 수영아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진실한 음악을 전달해주는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 그 인추나트홀에서 있었던 스페셜 더 넥스트 시리즈의 마지막 연주를 장식을 해주셨고, 그때 연주를 뵈러 갔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모시게 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선생님 음악을 들을 때 너무 진실해서, 일단은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모시고 싶었던.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나누면 네. 얼마나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술전당 연주회 네. 그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모시고 싶어서 인터뷰에 모시고 싶어서 계속 컨택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조금 안 네. 맞았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네. 갑자기 한국에 잠시 나오시게 네. 되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독일에서 오신 거죠? 지금은 사실 뉴욕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돌아가는 건 이제 독일로 독일로 가세요. 돌아갈 예정인데 작년이 사실 저도 살면서 가장 바빴던 해였던 것 같아요. 연주가 가장 많았고. 네. 그렇죠. 한국에서의 연주는 또 외국에서의 연주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근데 한국에 도착하면은 뭔가 마음이 일단 좀 편한 게 큰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아파도 여기서는 죽진 않겠군.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갑자기. 아니면 먹을 게 많겠다. 네. 이러고 네, 먹을 그렇죠. 걸 사러 내가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니면 뭐 아파도 내가 뭐 몸을 좀 그래도 쉽게 좀 챙길 수 있겠다 이런 게 커서 네. 훨씬 그냥 마음이 좀 편한 상태로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오래 있었어도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듯이 먹거리라든지 네. 이런 심리적으로 완전히 편안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벌써 작년인데 투어를 몇 개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진짜 아파지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니면 먹는 게 진짜 좀 부실하기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번 되게 간간히 계속 아파왔었는데 그때쯤 하루 진짜 너무 아팠을 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네. 먹을 걸 내가 사러 나가야 되는데 사러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없다던가 아니면 사실 아플 때는 사러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퀸을 하고 나니까 그 퀸은 워낙 다른 콩쿠르에 비해서 길이가 길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다른 콩쿠르들은 되게 짧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 콩쿠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선생님께서 콩쿠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의 마이크 힐 국제 네. 바이올린 콩쿠르, 그다음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네.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 이태리 아르스 클래시카 국제 콩쿠르에서 다 우승하셨고요. 2024년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이제 수상자로 네 하셨는데, 사실 그 콩쿠르라는 것이 체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고, 하지만 또 반대급부에서 보면은 어떤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콩쿠르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성장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콩쿠르 되게 많이 했다,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싶은데 사실 그 마이크렐 때만 해도 제가 큰 콩쿠르를 우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전에 많이 한 콩쿠르 없었거든요. 거의 네. 처음 한 그 성인이 돼서 한 큰 콩쿠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이상해요. 그때만 그러세요? 해도 나 콩쿠르 별로 안 했는데 이제 어떡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어느덧 보니까 퀸 엘리자베스까지 다 해버리고 네. 네, 콩쿠르를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좀 저를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을 때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은 제 손에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경력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우승을 만약에 큰 콩쿠르 우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담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떨쳐버리는 게 저는 사실 또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리 우승했어도 약간 내가 뭐라고 그냥 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뭐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하시는 그 뜻이 네.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뭐 잘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을 비우는 네, 걸 그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1차가 되면 그러면서 네. 2차가 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했고 그냥 어차피 다 연주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음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걸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연주가 굉장히 되게 진실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연주 자체를 그 음악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모든 연주자들한테. 근데 그게 뭔가 선생님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 음악 자체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네. 연주에서. 제가 커트에서 다닐 때도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뭐 무대에 쓰는데 이제 좀 덜 떨거나 그런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가 떨리는 이유는 너의 이고 때문이야. 네가 잘하고 싶고 네가 너를 더 잘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 앞에 그런 너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진짜 이 음악만 생각하면은 그럴 겨를이 없어.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맞다고 느껴요. 네, 제가 저를 생각할수록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진지한 음악가들이 갖는 태도가 아닐까, 마음가짐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내가 이 연주를 망친다 한들 세상은 잘 돌아간다. 별일이 아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놓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네. 크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나는 별것이 아니다. 나는 먼지다. 그러기는 너무 연주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런 영상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차이콥스키나 퀸이었나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네. 시작하자마자 악보를 까먹는 그렇죠.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있을 수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저는 누구도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연습을 덜 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저에게 달려있지 않으니 그냥 어떻게 되든 살아있을 것이다. 괜찮다. 그렇게. 근데 사실 음악 하는 이제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 모여도 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별일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아니면은 최근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지 서로 공유를 한다던가. 네. 위안을 얻겠네요. 네, 너무나 큰 위안을 얻죠. 네. 너는 어디서 메모리 슬립이 났니? 아니면 뭐 어디가 날 것 같니? 아니면 어디가 위험하니? 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최근에 들어본 뭐 오이스트라가 뭐 만든 미스테이크 뭐 네. 그거 같이 듣는다든가. 네. 가끔 그런 위로가. 아까 그 해외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3개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일단 처음에 영국에 일찍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영국에 갔다가 독일을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처음 너무 어릴 때 갔었으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셨죠? 예원학교를 다니다가 유학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걸 한국에서 받고 있었는데 그때 김소옥 교수님을 만나서 네. 그땐 제가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 막 김소옥 교수님이 로얄 아카데미의 교수님으로 이제 네. 책임을 보시죠. 지셨고 제가 그 대학을 다니기엔 너무 어리고 영국의 다른 지방의 서머셋이라는 도시에 있는 밀필드라는 보딩 스쿨에 저를 보내셨어요. 네. 거기에 뮤직 어드바이저 선생님이 계셨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음악 장학생으로 있고 네. 그리고 주말에 제가 런던으로 가서 김성 선생님께 레슨을 네. 받고. 그러고 다시 학교로 가고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쵸,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생활을 혼자 한다는 거는 보통 네. 일이 아니죠. 네. 모든 생활적인 면도 해야 되고 네. 내가 처음으로 해본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보딩 스쿨이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스트릭트한 게 많아요. 이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 학교 내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네.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뭐 먹는 시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게 워낙 또 시골이다 보니까 되게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어요. 사회랑. 그리고 일단 런던에 가는 것 자체도 퍼미션을 항상 이제 가디언한테 받아야 되고 또 갈 때도 제가 뭐 기차표 사야 되고 뭐 택시 어레인지 해놔야 되고 그렇죠. 나왔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제가 아마 런던에 가야 됐을 쯤에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티켓 창구에 가서 뭐, 현장. 네, 현장 발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샀으면은 그런 티켓 온라인 구매 티켓도 현장 발권을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시죠? 옛날에 네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주말에도 그 발권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그걸 샀는데 그 문을 닫는 거죠. 주말에는. 그때 또 환율이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영국 자체가 그 철도가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저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있구나. 그런 게 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사소한 경험이 저의 뭔가 성격을 되게 많이 바꿨다 생각해요.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유학의 경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되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그런 일 없이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좀 그냥 자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곤 해요. 그때 뭐 비행기표 사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때 막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막 그쵸. 벌벌벌 떨면서 막 이거 어떻게 사지? 이게 맞나? 하면서 막 수십 번을 막 이렇게 날짜랑 막 시간이랑 체크했던 게 생각이 나요. 가끔 뭐 독일에서도 최근에 제가 무슨 연주를 했을 때 무슨 독주회에서 약간 토킹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나중에 관객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 게 자기는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았다면서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유학을 했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네. 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을, 그런 상황들을 네.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간 것은 아니죠. 맞아요. 물론 알았어도 그 결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음악하는 저 사람들끼리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음악을 했을 거야? 뭐 아니면은 바이올린을 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인터뷰랑 무슨 일이 있어도 바이올린을 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인터뷰에 이제
한다고 하셨을 때도 약간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겠군. 정형화된 얘기. 네, 음악을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약간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인터뷰 자체가 이렇게 솔직하고 편안한 이런 분위기를 추구하기도 하거니와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음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형화된 그런 대답보다는 예, 이런 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싹을 자르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17세에 커티스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16살 때 제가 입학을 해서 가서 이제 17세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커티스라는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던 게 커요. 그냥 워낙 너무 유명한 학교였고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거길 나왔고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커티스라는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젠가가 근데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좀 더 영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오디션을 봐서 잘 돼서 됐어요. 네. 그래서 커티스에서 슈무엘 아슈케나지하고 라조 로잔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르침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 너무 많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거는 진짜 이분들한테 잘 배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근데 두 분 다 너무 애정이 크신 그런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냥 한국에서 아니면 어디서든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악기를 이렇게 열심히 시켜서 대학을 합격시키고 아니면 그 이후에까지 뭔가 이런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대학에 가고 나면은 많은 특히 유명한 교수님일수록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유명한 교수님들은 한 대학에서 뭐 20명 데리고 또 저 대학 가서 뭐 10명, 저 다른 대학 가서 15명 엄청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한 명 한 명 다 열정을 갖고 가르치시겠지만 굉장히 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론 로잔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슈카나지는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따뜻하게 진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어서 저는 그런 케어에 워낙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런 케어가 너무 서포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지금 이만큼 있는 동안 가르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자꾸 이제 느끼게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음악에 대해서라면 그러니까 자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음악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 그 노력을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두 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크롬버그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연주자들 만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유명한 사람일수록 같은 곡을 진짜 수천 번을 연주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노력 계속 이제 궁금증을 던지는 그런 정신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일에는. 그리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아티스트만이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크롬베역에서 그 야닌 얀센 네. 그 선생님께 배우고 계시는데 사실 그 얀센 선생님의 연주를 들을 때 제가 예전에 느꼈던 건 참 매너리즘이 없다. 그렇게 많은 연주를 하는데 참 매번 저렇게 혼신을 다해서 새롭게 연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제닌이 가장 그런 게 큰 연주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고 그냥 매번 연주가 진짜 한음 그 한 초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껴지나 네, 봐요. 정말 연주가. 살아있어요. 네. 어떻게 근데 또 크롬베역으로는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전부터 항상 그 학교에 가고 싶었던 것도 컸지만 아무래도 그 해쯤에 이제 제닌이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가고 싶었죠. 네. 제가 독일에 가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슈투트가르트 콩쿠르 우승하고 나서 많은 연주들이 독일에 아니면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베이스가 또 저는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가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아마도 이 독일 쪽이 조금은 더 연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이제 다른 과정을 다 이수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나실 수도 있지만 이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은 더 실기에 집중하는 그쵸.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엔 한 그 학생의 뭐 성숙도나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나이에 따라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건 본인만이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커티스에서 지금만큼 프리덤이 그렇게 없었다고 해도 그만큼 거기서 배운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아니 뭐 리터처 공부도 정말 필요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배웠던 셰익스피어 클래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 배웠던 할머니 이런 거 당연히 너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학교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다들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연주가 있거나 뭐 콩쿠르 있어도 되게 좀 그런 걸 학교에 나가는 시간을 좀 되게 타이트하게 신경 써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제 또래 그런 음악하는 그때 친구들이랑 그렇게 교류했던 것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학생 시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저는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인투나토홀에서의 연주 때 그 송지원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같은 시기에 다니셨나요, 네, 학교를? 제가 첫 학년에 언니가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숙사가 있는데 같은 이제 스윗에 살았었죠, 언니랑. 너무 반가워하시길래 서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언니랑 만나면은 항상 그냥 뭉클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언니가 참 어렸었는데 왜 나는 그때 언니를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나. 언니는 모든 걸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언니는 콩쿠르 저렇게 많이 했으니까 뭔가 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멘토처럼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저 언니는 알 것이다. 다 알고 한다 저 언니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언니가 너무너무 어렸던 거예요. 네. 근데 언니가 이제 아이도 낳고 막 너무 그렇죠. 이제 또 엄마가 되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날도 연주 끝나고 언니 너무 오랜만에 봐서 울었을 거예요. 네. 근데 눈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아주 감성적이시고 눈물이 제가 많으셔요. 눈물이 뭐 약간 웃다가도 울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티슈를 들고 다녀요. 티슈, 그래서 티슈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콩쿠르 영상들 보시면은 거의 뭐 1차 통과하는 영상, 뭐 2차 통과하는 영상, 발표 영상들 다 울고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찾아보실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여러 연주자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와 있다는 맞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음악이 위험해요. 특히 어릴 때, 이 아이는 재능이 많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참 정성 들여 걸어온 느낌이에요. 노력 많이 한 건 맞아요. 제가 지금 처음 그때 14살 때 영국에 가서 첫 클래스가 바이올로지 클래스였거든요. 와, 말을 어쩜 그렇게 빨리들 하는지 아무것도 말아줄 수 없는 게 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생각했던 유학생활은 이게 아닌데 말을 아무것도 못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날 배웠던 그 챕터가 들은 책 한 14권 정도를 다 스캔해가지고 다 포토카피하고 그걸 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거를 좀 하고 나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사실 지금은 너는 영어가 좀 편해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조기 유학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기 유학. 물론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언어에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어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기 유학이 도움이 되긴 하나 봐요. 10대 지나고 이제 20대 지나고 네. 이제 20대 마지막쯤에 오신 거죠? 어머.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고픈 음악도 변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20대 초반에 좀 더 어릴 때는 뭔가 좀 더 틀에 잡힌 형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들리니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이거니까 딱 이렇게 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콩쿠르 우승이 준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그만큼 다른 표현이나 제가 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데 자신감을 준 거. 네. 내가 이렇게 해봐도 되겠지. 되겠구나. 네,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진짜 큰 재산인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약발이 떨어질 때쯤 다시 우승을 해서 조금 들리고 근데 그게 저는 콩쿠르 우승하고 나서 효과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계속 하는데 원동력이 됐고 그럼요. 뭔가 좀 더 음악 속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 근데 그게 뭐 자만이라서가 아니라 네. 뭔가 더 자신감 있게 다른 방식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소리 자체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폭보다 훨씬 커지는. 근데 모르죠.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뭐 제 목표는 그랬어요. 근데 또 몰라요. 어쩔 때는 아무래도 제가 콩쿨 했을 때 영상 중엔 그래도 잘한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승까지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저걸 듣다 보면 내가 저렇게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다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때는 그렇게 했던 콩쿨도 잘 안 됐던. 근데 사실 성장이라고 할 때 뭔가 어릴 때는 당연히 뭔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수해서 뭐 또 다음 과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다음이 이거지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많은 공부를 이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음악이구나. 내가 꼭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찌 됐든 나는 음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를 갈지 어떤 식으로
살지는 정말 저한테 달려있구나. 음. 뭐 그런 책임감이 되게 좀 무겁게 느껴져요. 어릴 때는 좀 더 뭔가 나는 아직 이걸 안 해봤으니 그냥 다음엔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되고 아니 뭐 나는 이 콩쿠르 안 해봤으니 저 콩쿠르 해보고 이 콩쿠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는 느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먼저 들어가서 시험을 봐서 뭐 단원이 돼서 그렇게 일찍부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미 다 잡고 뭐 수석, 뭐 악장 다 계속해서 연주가 잡혀야지 이게 지속이 되는 현실이니까요. 아직 이 악기를 해서 뭐 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고민해보시고 시작하셔는. 그날 제가 들었을 때 뭐 맨델스존, 폴랑, 포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연주자들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포레 자체도 네. 녹음 한 앨범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사실 녹음 전에는 포레를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아마 녹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다 이때쯤 포레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뭔가 다른 세계를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뭐라 그러지? 너무 매혹됐다 그래야 되나 그 음악에? 플랑도 사실 그 무대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플랑 처음에 느꼈을 때 제가 워낙 현실적으로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다면 굶어 죽는다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었다는 정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지만 음악이 이럴 수 있다면은 그냥 음악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음악이라는 게 진짜 재밌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10대 때 느꼈던 음악은 10대처럼 연주하면 되고 20대 때 느꼈던 맞아요. 음악은 20대처럼 연주하면 새롭죠. 되는데 네. 저는 그거 동일선상에 제가 앨범 녹음하면서 느낀 게 앨범을 녹음하고 나서 사실 더 연주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레코딩을 들어보면은 뭔가 그것도 좋아요. 뭔가 제가 처음 그때 느꼈던 그런 신선함이 그렇죠. 왜냐면은 그 신선함은 다시 제가 돌아올 찾을 수는 수가 없잖아요. 없거든요. 네. 그게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그 곡이 저한테 무르익으면서 제가 뭔가 좋아했던 포인트들이 더 뭔가 성숙해지고 거기에 저도 뭔가 만족감을 얻고 그러지만 뭔가 그 프레시함은 처음 그때 그 곡을 접했던 때가 가장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앨범에 담아있는 게 또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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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마다 네. 이때는 이렇게 느꼈지 네, 이 음악을. 맞아요. 다시는 그렇게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이 앨범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빌레라는 네. 첫 앨범과 그다음에 레버리라는 네. 이 몽상이라는 네. 뜻의 이 앨범인데 이 두 번째 앨범에는 또 스트라디바리를 사용하셨다고 네. 읽었거든요. 네. 이 어떻게 앨범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앨범이 로얄 아카데미에서 그때 막 100주년 그런 기념으로 뭔가 앨범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감사히 저를 해주셔서 거기서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그 스트라디바리로 연주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았죠. 처음 악기 해봤을 때 느꼈어요. 톤이 이거다. 네. 근데 악기가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되게 손이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고 그러시네요. 또 새끼손가락이 되게 짧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악기 막 다른 거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어려움이 있거나 평소에 그러진 않아요. 근데도 이 악기는 되게 컸어요. 네. 근데 소리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다 이제 적응해서 맞추셨군요. 네, 그쵸. 음. 악기에 맞춰. 네. 저는 그 두 앨범 다 제가 뭐 그 선곡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왜냐면 많이들 만약에 레이블이랑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렇죠. 원하는 곡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느 약간 그 테마를 그쪽에를 따라야 된다거나 그런데 저는 두 앨범 다 선곡이나 뭐 그 첫 번째 앨범은 아무래도 트랙이 많다 보니까 그 순서도 다 제가 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을 하셨네. 네,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온전히 나의 음악을 이렇게 마음껏 네.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이네요. 네, 그쵸. 사실 제가 듣고 싶어서 녹음했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후에 또 이때 이랬지. 네, 그럼 되게 좋은 추억이실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몇 개는 모닝콜로 써요. 네. 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평소에 음악 말고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일이 있으실까요? 뭐가 재밌으세요? 음악 외에? 한국 와서는 네. 다이소 가서 만수르 되는 거 제일 좋아해요. 만수르?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네. 고르시고 하나 다 봐야 돼요. 아, 한층 한층 다 봐야 돼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게 기쁨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디를 가세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거의 갈 일이 없죠. 그래서 미국 지금 환율로 치시면 아, 그러네. 만수르가 큰일 되긴 나요. 하군요. 큰일 나요. 어릴 때는 좀 생각이 덜해서 쇼핑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포라를 그렇죠. 가도 뭔가 그 가격이 그 가격으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실감을 잘 못했던 네. 거죠. 나이가 드니까 그 가격은 가면 안 되는 가격이었어. 그러면은 좀 뭔가 대체할 만한 다른 다이소. 다이소를 못 갈 때 독일에서는요? 다이소로 가져가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시 와서 다이소. 외국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재밌는 곳이 없어요. 뭐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데는 가보셨어요? 살 걸 딱히 못 찾는 게 네. 뭔가 이렇게 제가 미신을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뭔가 저 옷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을까? 뭐 저 컵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해해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벼룩시장에는 네. 이게 뭔가 그 누군가 사용했던 사람의 역사라든가 네. 이런 감정들이 꼭 깃들여 있을 것만 같은 네, 저 그런 귀신 느낌이 들 때가 무서워요. 있어요. 네. 아이고 혼자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 불 켜고 자요. 진짜예요. 제가 엄마가 그래서 맨날 불 끌어와요. 아니 저는 예전에 이태리 여행을 갔을 때 피렌체를 갔는데 네. 거기에 묵었던 호텔이 진짜 오래된 저택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었어요. 근데 진짜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 누군가가 계셨어요.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다음부터 호텔은 조금 비교적 아, 조금 새로운 신식. 호텔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멘트 냄새 나는 거. 근데 확실히 뭔가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호텔 네. 주인께서 그 선조들이 사시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 역사가 다 그림으로 남아 있고 아, 그랬는데 그 말씀은 재밌게 들었으나 네. 그 가문의 역사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평소에 독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책 많이 읽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읽으신 책이 있으세요? When Breath Becomes Air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물도 했고, 네. 네. 미국 의사가 죽기 전에 썼던 그거였거든요. 혹시 되게 오래 사신 할머님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찍 돌아가신 네. 의사분이 죽기 전에 이제 메모를 이렇게 쓰신 거였는데 뭔가 그분이 그러면 돌아가실 거를 알고 쓰신 네, 건 알고 쓰신 거예요. 네네네. 알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을 것 같네요. 책 속에.
아, 그리고 한국 책은 또 그 책 있었는데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지랄 맞음도 축제가 되겠지? 라는 책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렸었어요. 네.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드리고. 읽어보고 싶네요. 네. 책에서도 원동 힘을 받으시나 봐요. 네, 책의 원동력이 그럼요.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현실적인 좀 어두운 얘기 아니면은 약간 그런 극복하는 스토리 막 이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은 시간은 없는데 일단 많이 사요. 아니 근데 그런 책을 자꾸 사요.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책은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산 책을 읽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사서 그 책을 읽을 그 시점이 온대요. 그래서 일단 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공항 가면은 책이 있으니까 자꾸 막 사게 만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삶의 철칙이라 할까요? 모토라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막 너무 막 힘들 때 아니 뭐 코비드 때 네. 한참 막 우리가 이렇게 음악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맞나? 이건 계속 지속 가능한 일인가? 했을 때 약간 그때 아마 제가 커티스를 2020년에 코비드 때문에 비상 탈출식으로 거의 막 3일 안에 갑자기 학교를 막 떠나야 됐어요. 어머나. 6년간의 짐을 다 써가지고 한 코비드 그때 막 난리 나기 전 한 달 전쯤? 3주 전? 막 그때쯤 학교 동부 투어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학교에 제가 요새 바이러스가 좀 유행한대요.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아니면 뭐 마스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막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마스크 필요 없어. 이러셨는데 그 진짜 동부 투어 끝나고 나서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막 죽기 시작하고. 그래서 갑자기 진짜 학교에서 애들 막 다 집에 보내고 있었어요. 시위 뭐 이런 거 많이 난동이 있었을 때 뭐 많은 샵들이 막 불태워지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 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가 되게 암울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디서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이걸 보고서 그래 안 되면은 뭐 되는 거 하면 되지. 그게 되게 위안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음악하기가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커티스 뭐 전에 뭐 같이 예원을 나왔던 애들이나 아니면 커티스 같이 나왔던 친구들 생각하면은 그때 저희 다들 막 많은 친구들이 콩쿨 다 같이 나가고 뭔가 저는 제 생각엔 같은 꿈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 커티스까지 왔는데 아예 사실 뭐 악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친구들 있죠. 많고요. 아니면 뭐 아예 뭐 의사, 변호사 아니면 뭐 다른 다른 직업을 가진 거나 아니면 뭐 빵집을 한다던가. 근데 그런 친구들의 삶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와는 또 너무 다르니까 저는 다 우리가 같은 데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딱 한 개가 뭐 답이 아니다. 답이 진짜 하나가 아니다.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놓지만 않으면. 멋진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진짜. 제가 그래도 꽤 여러 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무거웠던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해. 그게 안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주회에서 뵀을 때 워낙 성격이 밝아 보이셔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까지 가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진짜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렇게 숙연해진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직한 말씀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이 있는 그런 여정을 제가 해왔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모두에게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음악에 투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을 뭔가 들여다봐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제 음악을 들어봐 주셨던 분들과 쉐어할 수 있던 그런 시간이 돼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가 또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더 성장해서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